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은 항상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미지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인간의 존재 이유, 지구에서의 역할, 죽음 이후의 삶, 기상현상, 지구의 탄생, 우주의 창조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원소를 이해하고 사물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러한 발견에 대한 갈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지구는 인류에게 영원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누가 지구를 창조했을까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우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주에서 지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구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 행성은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현재로서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지구가 생명의 모든 필수 조건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구는 1001개의 질문을 제기하는 방대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중 한 가지 질문, 즉 지구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를 위해 여러분에게 여행을 제안합니다. 절대적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자신이 지질학자가 되어 지구의 모든 층을 통과하여 핵심에 도달할 때까지 지구의 모든 층을 통과할 것입니다. 지구의 중심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캡슐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 캡슐은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독특한 종류의 캡슐입니다. 이 캡슐에 탑승하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지구의 가장 깊은 층을 관통하게 됩니다. 지구의 비밀과 가장 복잡한 신비를 발견하기 위해 지구의 장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과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중에 우주선을 타고 가장 아름다운 우주를 경험하고 별과 행성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오늘날 최신 세대의 망원경으로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10%만 구별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는 이미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를 암흑물질 또는 숨겨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반물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입자가 그것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주의 작은 먼지 조각입니다. 우리 은하계로 함께 올라가 봅시다. 지구가 공전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인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주를 조금 여행해 봅시다. 지하로 내려가기 전에 우주선에 올라 우주와 우리 은하계의 작은 부분을 발견해 봅시다. 상승은 항상 인상적이고 약간 불안정합니다. 꽉 잡으세요.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별, 행성, 은하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만 볼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우주에 적어도 2조 개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은하는 가스, 먼지, 수십억 개의 별과 그 별들의 항성계가 한 지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력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어떤 은하가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다른 은하는 더 큰 그룹의 일부입니다. 이를 그룹, 성단, 초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은하수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은하계입니다. 정말 놀라운 우주 풍경이죠. 그렇죠? 이 은하계에서 우리 태양계가 탄생한 이래로 지나해 왔습니다. 은하수의 크기는
100에서 120만 광년입니다. 1광년이 1조 킬로미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있는 광활한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이 무한한 공간에서 우리는 3천억 개가 넘는 별과 1,000억 개가 넘는 행성과 우주를 공유합니다. 은하수는 로컬 그룹이라는 더 큰 그룹의 일부입니다. 이 그룹은 1000만 광년 이상 뻗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도 그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 국부 은하단에는 또 다른 은하단인 천여자리 은하단이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형성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은하단의 밀집도가 1억 광년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천여자리 성단은 또 다른 성단인 라니아케아 성단을 통합하여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는 훨씬 더 큰 성단을 형성합니다. 그 크기가 굉장하지 않나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 앞에서 우리가 매우 작아지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떠나기 전에 우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빛이 춤을 춥니다. 우주에서 연주되는 진정한 시입니다. 이 광대함에 빠져들기 전에 반바퀴를 돌겠습니다. 우리는 라니아케아, 천여자리 초은하단, 로컬 그룹, 은하수를 거쳐 태양계로 하강하여 마침내 지구 근처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행성에 말이죠. 이 여정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는 지구의 깊숙한 곳, 지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필수적인 사항을 함께 정의해야 합니다. 행성이란 무엇인가요? 큰 질문이죠. 그렇죠. 모든 과학자가 이 주제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오늘날에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막지는 못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견의 진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외계 행성은 새로운 특성을 보여주며 행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외계 행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해왔던 지구 이웃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있습니다. 정의가 복잡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천문연맹이 결정했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은 무엇이 행성이고 무엇이 행성이 아닌지를 정의하는 기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행성으로 명명되기 위해 행성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1.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기준 2. 다른 별이나 천체와 궤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기준 3. 행성의 질량이 정수면 평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력 조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합니다. 기준 4. 거의 구형입니다. 일부 점성가들은 또한 행성이 저절로 빛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빛을 생성하고 문제의 별을 비추는 것은 별입니다. 지구는 이러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므로 다른 7개의 이웃과 함께 태양계의 행복한 행성 가족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명왕성은 외소행성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더 이상 실제 행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얼마 전 카이퍼 벨트를 발견했습니다. 명왕성은 해왕성 궤도 너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궤도는 명왕성이 포함될 작은 얼음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명왕성은 다른 천체들보다 단순히 더 큽니다. 8개 행성이 독특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거의 한 가족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에게 이해하는 가족, 각 구성원은 공통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 다른 구성원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3가지 유형의 행성을 고려합니다. 지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주로 돌아가 목성에 접근할 것입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자연위성이 이 행성을 공전합니다. 가스 거대 행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크지만 밀도가 높지 않은 행성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본질적으로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범주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마지막으로 해왕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이들은 보통 주변을 공전하는 여러 개의 자연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에는 가미네데, 로, 유로파 등 79개의 위성이 있고, 토성에는 타이탄 등 82개의 위성이 있으며, 천왕성에는 27개의 궤도를 도는 위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해왕성에는 14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다른 특징으로는 모두 두꺼운 대기와 행성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신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행성들이 주로 가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중심에는 고체 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슈퍼망원경으로 명왕성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명왕성은 외소행성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 특별한 유형의 행성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최근에 만들어진 외소행성에 대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우주의 별이라면 행성과 작은 몸체 사이에 배치됩니다. 길을 잃기 전에 이해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소행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의 일부 특성을 공유하지만 특정 특성을 가진 작은 천체에 더 가까워지는 몇 가지 특이점도 있습니다. 외소행성은 궤도, 즉 자전 경로를 다른 별과 공유합니다. 달과 지구는 태양 주위를 같은 공정 궤도를 공유하며 우리는 달을 외소 행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행성으로 간주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의 자연스러운 위성입니다. 그러나 외소 행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소 행성은 다른 별들, 주로 소행성들과 궤도를 공유합니다. 소행성은 외소행성과 궤도를 공유하지만 외소행성 주위를 공전하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1801년에 발견된 세레스, 1930년에 발견된 명왕성, 2003년에 발견된 에레스, 2004년에 발견된 하우메아, 마지막으로 2005년에 발견된 마케메이크까지 5개의 외소행성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지구가 언급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푸른 행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구는 실제로 우리의 마지막 행성 범주인 텔루르 행성 중 하나입니다. 훌륭한 지질학자가 되어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을 즐기려면 몇 가지 구체적인 지식을 가져가야 합니다. 실제로 텔루르 행성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작은 무언가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지구의 자원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심해를 발견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이러한 유형의 행성에 대해 알아야 할 특이점을 소개합니다. 텔루르 행성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텔루르기, 흙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면 제대로 이해가 되시나요? 텔루르 행성은 본질적으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표면이 단단한 행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루르 행성을 더 정확하게 정의하려면 텔루르 행성은 단단한 암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서로 다른 단단한 외피가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점도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을 가다듬고 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기억할 때입니다. 지갑, 멘틀, 코어에 3가지 중요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행성계에는 4개의 행성이 텔루르계로 간주됩니다. 물론 지구도 있지만 수성, 금성, 마지막으로 화성도 있습니다. 이 행성들이 태양에 가장 가까운 4개의 행성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소행성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암석 행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각 행성에 대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행성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질문이 다음 사소한 추격 게임에서 운석처럼 튀어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지식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이오니 메모해두세요.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천문 단위로 말합니다.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0.3에서 0.5 천문 단위 사이에 있습니다. 거리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는 평균값입니다. 태양과 행성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다시 수성으로 돌아가서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성의 지름은 약 3,474km입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82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태양 주위를 2바퀴 도는 동안 스스로 3바퀴를 돌기도 합니다. 수성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서 2개월입니다. 만약 당신이 42살이라면 수성에서는 이미 2519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성의 또 다른 특징은 달이나 지구와 같은 자연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성에는 대기 또한 없습니다. 수성의 온도는 영하 172도에서 영상 427도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물은 과학자와 점성가들이 행성을 관측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성이 극지방에 얼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측면에서 보시다시피 수많은 운석 충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수성 표면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크레이터를 설명합니다. 금성에 접근하기 위해 천문 단위를 몇 개 이동해 봅시다. 금성은 운석 충돌로 가득 차 있지만 산, 협곡, 화산도 풍부합니다.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수성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껍고 본질적으로 탄소, 이산화황, 질소, 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 온도는 453도입니다. 진짜 5분, 금성이 태양 주위를 완전히 도는 데는 7개월 반이 걸립니다. 금성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켜지지만 이웃과 반대 방향으로 켜집니다. 화성은 적철광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화성의 붉은색을 띠는 이유입니다. 적철광은 산화철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금성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화구를 가지고 있지만 극지방에는 얼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의 구성 때문에 몇 년 동안 과학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산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최고 기온이 37도에 불과하고 최저 기온이 영하 123도까지 내려가는 등 지구보다 온도 차이가 더 큽니다. 또한 화성은 다소 격렬한 바람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따라서 화성의 기후 조건을 고려할 때 화성에서의 생명체는 즉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고 불리는 자연위성이 한 개가 아니라 2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푸른 행성인 지구는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풍경을 가진 유일한 행성입니다. 산, 화산, 숲, 평원, 바다. 이러한 특수성과 이러한 구호의 풍부함은 많은 광물 자원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기물도 탄생시켰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재 지식의 상태에서 생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식물 생명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모든 형태와 충분한 양으로 존재합니다. 지구에는 대기가 있습니다. 금성과는 달리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산소와 수증기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추운 지역과 가장 따뜻한 지역 사이의 온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지방의 영하 60도부터 가장 따뜻한 지역의 영상 45도까지 극한의 온도가 존재합니다. 지구는 24시간마다 자전하며 이는 우리 달력 체계에서 1일에 해당합니다. 365.251일이 지나면 지구는 완전히 자전합니다. 지구가 다른 행성과 구별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연위성인 달입니다. 달은 지구의 공전 궤도를 돌며 조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주에 대한 몇 가지 요소와 다양한 유형의 행성의 특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태양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나요? 행성은 왜 별 주위를 공전할까요? 왜 은하계 한가운데서 안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구는 왜 다른 별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공전할까요? 왜 같은 별을 공전할까요?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으신가요? 잠시만요. 잠시 하늘을 날아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46억 년 전 우리 태양의 모습은 실제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을 만들어 우주의 일부를 뒤흔들며 우리 행성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 당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실제로 태양계의 탄생은 행성과 지구의 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지구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하늘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상상하셨나요? 놀랍지 않나요? 태양은 거대한 별입니다. 태양의 크기는 약 69만 6,340km입니다. 그렇다면 460만 년 전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거대한 현상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별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8세기에 태양 성운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은 바로 엠마누엘 칸트와 피에르 시몽 디 라플라스입니다. 프로이센의 국적의 칸트는 18세기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인류학, 철학, 정치, 형이상학, 우주론에 관심이 있습니다. 태양 성운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천문학, 물리학, 지질학, 행성학 등 다양한 학문의 지식과 도구를 결합하여 성운 가설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별의 형성을 포함한 많은 우주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별은 성운이라고 불리는 광대한 기체와 먼지가 많은 영역의 한가운데서 형성됩니다. 이 빽빽한 구름에는 분자수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는 태양과 대다수의 별의 주 성분입니다. 또한 별이 생성하는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수소는 결국 성간 물질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수소는 목성과 토성의 중심부와 같은 금속 형태뿐만 아니라 외층의 고체, 액체 또는 기체 형태의 수소 형태로 존재하는 대부분의 거대 행성 구성의 일부입니다. 지구에서는 액체, 물, 고체, 기체 형태로 발견되지만 특정 화산의 분출물에서 흔히 메탄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형태로도 발견됩니다. 이제 우주에서 특히 귀중한 이물질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으니 수소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봅시다. 이제 성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이 수소가스 성운에는 케이크 반죽에 들어있는 작은 밀가루 덩어리처럼 가스 혼합물 한가운데를 돌아다니는 작은 먼지 알갱이인 덩어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운은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중력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청바지 불안정성이라고 불리는 이 중력 불안정 과정은 물질의 밀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소에 충전된 기체와 먼지 구름은 매번 조금씩 더 많은 물질, 즉 덩어리를 저장하기 때문에 밀도는 움직일 때마다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고체 원소는 같은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됩니다. 밀도가 특정 임기값에 도달하면 구름의 내부 압력이 구름의 외부 압력과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름 내에서 작은 클러스터로 합쳐진 물질은 낙하합니다. 이 성단이 붕괴되어 떨어지면서 별을 형성합니다. 이 별 주위에 원시 행성 원반이 나타납니다. 원시는 최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행성의 시작입니다. 사물을 조금 단순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디스크는 가스와 먼지로 형성됩니다. 이것들은 행성을 낳을 동일한 디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와 태양계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행성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원시 행성 원반에서 수백만 년에 걸친 원운동을 통해 행성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다른 별들처럼 분자수소 구름 속에서 태어났고 그 자체로 이 멋진 푸른 행성을 출산했습니다. 이 마법이 작동하여 태양계의 행성이 탄생하는 데는 수천만 년이 걸렸습니다. 행성들은 같은 항성 반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로 형성되고 같은 원자로 만들어졌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서로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45억 년 전에 일어납니다. 태양 주위의 원반은 먼지 알갱이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태양 주변에 있는 이 먼지 알갱이는 서로 끌어당기고 결국 뭉쳐서 점점 더 큰 돌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행성의 크기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수성은 목성보다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되기까지 5억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고 몇 가지 추가적인 현상이 일어났지요. 지구는 다른 천체, 특히 소행성과 운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사방에서 폭격을 받습니다. 소행성과의 이러한 충돌은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필연적으로 열을 생성합니다. 많은 열. 젊었을 때 지구의 온도는 2000도보다 높았습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당시 지구는 마그마 상태였고 바다나 내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표면에서는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했고 운석의 폭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가스를 생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스입니다. 그런 다음 중력에 의해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원소는 지구 중심부로 이동하고 가벼운 원소는 표면으로 이동하여 멘틀을 형성합니다. 후자는 핵의 일부와 마찬가지로 굳어집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지구에 관심을 가졌던 인류는 연구 분야를 우주로 확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원전 6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와 철학의 거장들이 세상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탈레스, 아낙시만드르,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학적 도구가 없던 시절 최신 기술 발명품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 철학자들은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는 오로지 흙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물, 공기, 불의 층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중세시대에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은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중세와 성경의 모호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텍스트가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15세기와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식도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태양을 포함한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죠. 폴란드의 과학자이자 수학자, 물리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1510년경 태양 중심설을 개발하여 그 반대의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지동설이 정설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그다지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매우 악평을 받았고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그것이 단순한 가설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후 아이작 뉴턴의 연구와 이탈리아의 수학자이자 기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의 기술 발전 덕분에 태양 중심설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밝혀지게 됩니다. 1610년 3월 12일 갈릴레오는 시데레우스 넌시오스 500부를 출판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확인한 이 책은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 이론을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발견을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개념은 1616년 교회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추종자인 철학자 지오다노 브루노는 이단 혐의로 공개적으로 화형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로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오도 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 논문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연구는 논쟁을 종식시키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가 아니라 스스로 회전한다는 것을 단번에 증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이 옳았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훨씬 전인 1543년 폴란드에서 사망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천문학 혁명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1644년 지하세계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사람은 르네 데카르트였습니다. 그에게 지구는 고대의 태양이었습니다. 지구의 중심은 태양 물질이고 그 위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촘촘한 층으로 덮여 있으며 그 다음에는 흙, 물, 공기, 그리고 다시 흙으로 덮여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지구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커처는 1665년 화산 폭발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통해 그는 지구가 실제로 고대의 냉각된 태양이지만 표면의 화산과 연결된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마침내 수십 년 후인 1681년 버넷은 지구가 모든 원소로 구성된 유동적인 혼돈이며 중력의 효과에 의해 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부분은 위로 올라갑니다. 수년에 걸쳐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구의 구성과 우주에서의 거동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1749년) 왕의 정원을 관리하던 부포는 지질학적으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탄탄한 논거에 의존했습니다. 우선 그는 간단한 수직선으로 지구가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의 인력과 지구의 인력에 의존하여 그는 수직선이 산 옆으로 향하는 방향을 통해 산이 약하고 따라서 지구가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의 질량이 지구의 총 질량보다 커서 편차가 더 컸을 것입니다. 왕의 청지기는 어리석지 않았군요. 그는 또한 지구의 역사가 시작될 때 지구가 녹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지구의 납작한 모양은 필연적으로 지구가 가단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어느 순간에 T에 융합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탐사와 채굴이 시작된 이래로 온도를 측정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지구에는 자체 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산악 암석이 핵 융합의 결과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주장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이 지구가 가득 차 있고 지구 중심에 용융된 중심이 있다고 믿게 합니다. 1800년대에 지질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지형을 연구했습니다. 프랑스의 지질학자이자 광물학자인 코르디에는 지구의 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실제로 광산에서는 25m마다 온도가 약 1도씩 상승합니다. 50km 깊이에서는 온도가 1600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암석이 녹아내립니다. 따라서 코르디에에 따르면 지구는 얇고 단단한 지각으로 덮인 거대한 용융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20세기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도구를 통해 지구의 구성에 대한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진학 모델이 나타나고 그때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일부 현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단파, 즉 액체에서 전파되는 파동이 감지됩니다. 이것은 지구가 고체 탄성체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구의 구성, 화산 또는 산의 형성을 설명하려면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올드햄은 특정 깊이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불연속성은 약 3800km 깊이에서 확립됩니다. 불연속성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호로비치는 약 54km 깊이에서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를 강조합니다. 구텐베르크는 올드햄 불연속성의 위치를 약 2900km로 재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23년에서 1952년 사이에 아담스, 윌리엄슨, 불런, 버치는 지구의 여러 지층의 밀도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발견은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지각, 상부 멘틀, 하부 멘틀, 핵의 서로 다른 밀도는 불과 70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역사 속 위대한 과학자들의 업적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여정 동안 여러분은 지질학자가 될 것입니다. 우주의 위대한 원리를 발견하고 태양이 어떻게 지구를 탄생시킬 수 있었는지 이해한 후에는 캡슐에 들어가 지구 깊숙한 곳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는 내부 지층의 특성과 대기, 수권, 생물권 등 지구의 외부 지층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합니다. 지질학은 광물학, 퇴적학, 지층학, 지구화학, 행성학, 화산학, 마그마학, 수문학 등 많은 전문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질학자의 업무는 다소 복잡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모험심이 넘치는 영혼과 지구의 핵처럼 단단한 의지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여행 중에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구의 여러 지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지구는 지각, 멘틀, 핵의 세 가지 주요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본 사항을 배웠을 것입니다. 각 지층은 고유한 구조, 두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는 고체, 점성 또는 액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지질학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리고 조금 더 깊이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지각은 멘틀과 코어처럼 두 개의 뚜렷한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위 부분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지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의 놀라운 내부를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기차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해보세요.
지각은 인간에게 보이는 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광대하고 광범위한 지각은 그 자체로 거대해 보이지만 지구 전체의 부피의 2%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지각에 대해 말하지만 지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 새로 생겨난 대륙에 해당하며 지구 표면의 40%를 차지합니다. 단단한 상태입니다. 해변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 발이 닿는 곳입니다. 지구 표면의 부조는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사막, 숲, 평원, 산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조에서는 담수나 바닷물의 원천도 찾을 수 있습니다. 40억 년 전 대기의 온도는 약 10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구 표면이 크게 냉각되면서 물은 액체가 되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이 여전히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물은 거의 즉시 증발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지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후 물은 지각의 빈 공간으로 흘러내려 웅덩이, 호수, 강을 형성한 다음 바다와 대양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각이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호기심이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유명한 대륙 지각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질학자가 되어 지각 전체를 샅샅이 훑어보면 92가지의 천연화학 원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인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중 약 30개 원소만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더 적은 양으로 발견됩니다. 지각의 47%를 차지하는 주요 원소 중 하나는 산소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산소가 토양의 필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천연 화학 원소는 규소입니다. 지각의 28%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루미늄 8%, 철 5%, 칼슘 3.6%, 나트륨 2.8%, 칼륨 2.6%,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2.1%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주요 성분만 지각의 98.5%를 차지하고 나머지 84개의 성분은 탄소와 같은 나머지 1.5%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천연화학 성분에는 귀금속도 포함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금의 양은 지각의 0.003%로 추정됩니다. 구호에 따라 지각의 치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원 아래에서는 15에서 30km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산맥 아래에서는 70k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각의 밀도는 2.6g 매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제가 왜 이 밀도 측정을 말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글쎄 몇 분 안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양 지각은 바다의 바닥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있더라도 지각은 대륙 지각과 마찬가지로 단단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심연, 즉 가장 깊은 골짜기는 약 10km에 달합니다. 따라서 해양 지각의 두께는 약 10,000m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륙에서는 화강암 암석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바다 아래에서는 현무암 암석이 그 장소를 지배합니다. 이들은 지구의 지각을 형성하는 두 가지 유형의 마그마입니다. 그들의 구성은 약간의 뉘앙스가 있지만 매우 유사합니다. 현무암 마그마는 이산화규소를 45에서 55% 함유하고 있는 반면 화강암 마그마는 65에서 75%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암 마그마에는 마그네슘, 철, 칼슘도 풍부합니다. 화강암 마그마에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미네랄의 양은 훨씬 오래된 해양 지각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륙 지각에서는 이 과정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층은 수천 년이 된 것입니다.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훨씬 얇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밀도는 3g의 세제곱센티미터로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밀도의 차이는 지구 표면과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연현상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륙과 달리 해양 지각은 맨틀 위에 거의 떠있지 않습니다. 두 지각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마그마 위에 떠있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제 두 지각 사이의 밀도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현상은 지구의 구성에서 지각판의 위치에 대해 알려줍니다. 지각판은 해양 지각을 형성합니다. 지각판의 움직임에 따라 지각의 모양이 지속적으로 형성됩니다. 약 12개의 주 지각판과 40개의 보조 지각판이 있습니다. 마그마 위에 떠있는 이 판들은 두께가 약 100km입니다. 이들은 약 2500km의 깊이에서 매년 몇 센티미터씩 움직입니다. 평균을 구할 수 있다면 판들이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코르딜레라 델 아르티코에 위치한 판의 속도가 가장 느리고 칠레에서 서쪽으로 3400km 떨어진 남태평양 이스터 섬 근처의 동부 태평양판의 이동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륙 이동을 일으키고 암석권의 지형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지진을 비롯한 많은 자연현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할까요? 지각의 일부인 암석권은 단단하지만 맨틀의 상부인 천권 위에 놓여 있습니다. 후자는 연성, 즉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고 합니다. 고무줄처럼 너무 많은 압력이 가해져 당연히 파열될 때까지 강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현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맨틀 고장은 중대한 결함이 전파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형 능력은 지구가 내부의 열을 지표로 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질문은 가장 경험이 많은 지질학자에게도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해답의 얼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약 50년 전에 판구조론 이론은 포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스터리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이 현상에 대한 연구가 정확하게 수행되었습니다. 과학자 그룹은 거의 완벽한 모델로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15억 년에 걸친 지구의 진화를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그들은 지구 진화의 현실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아직 수수께끼를 풀기에는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소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지구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역할이 뒤바뀌어 하부가 상부 지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얻은 결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해양 능선의 생성과 소멸, 섭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거나 플룸의 출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핵에서 표면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이 판의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맨틀 지역에 도달하면 이에 대해 연구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해양 지각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봅시다. 극지방에서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표면에서 바다는 영상 32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서는 최대 1000도까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판의 움직임은 열수 통풍구라고 불리는 것을 형성합니다. 두 개의 판이 떨어져 움직이면 균열이 생깁니다. 이 균열에서 끓는 바닷물과 유황, 칼슘, 규소가 포함된 광물구름이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간헐천은 바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양 능선에서만 발견됩니다. 따라서 마그마가 수면으로 올라와 마그마 챔버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이 정확한 위치에서입니다. 이 굴뚝을 통해 지구에 저장된 열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는 약 1200도에 있습니다. 마그마는 2도씨의 물에서 나옵니다. 이 둘 사이의 큰 차이가 극심한 압력을 유발하고 간헐천을 생성합니다. 바다 및 열수 분출구의 초점에 가까운 지점은 온도가 1000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지각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았으니 캡슐에 다시 탑승하여 지구 깊은 곳으로 아찔한 하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지만 모로빅 불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은 지각과 멘틀 사이의 통로를 표시합니다. 이 장벽을 넘으면 우주가 바뀌고 지구의 또 다른 숨겨진 부분인 멘틀을 발견하게 됩니다. 멘틀은 지구 부피의 약 84%, 질량의 65%를 차지합니다. 이 층은 거의 2900km에 걸쳐 있으며 온도는 1000도 이상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멘틀은 고체, 액체, 점성, 기체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멘틀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이라는 두 개의 뚜렷한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상부 멘틀은 약 700km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통과한 지구의 지각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멘틀의 이 부분은 약 1000도의 온도에도 불구하고 고체 상태입니다. 주로 페리도타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암석은 플라스틱입니다. 즉, 더 부드럽고 가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멘틀은 기본 성분, 특히 감람석과 황철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깊이와 압력뿐만 아니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암석이 변합니다. 광물은 진화하고 변형됩니다. 이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사이에는 명확한 장벽이 없습니다. 두 부분은 밀도가 서서히 변하는 전이 영역에 의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멘틀의 이러한 특징은 대류를 허용합니다. 이 열 배출 과정은 지각판의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구의 새로운 층인 하부 멘틀을 발견해 봅시다. 계속 하강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약 670km 깊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부 멘틀에서 하부 멘틀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압력과 온도 때문에 멘틀을 구성하는 감람석과 파이록센이 페로브스카이트로 변합니다. 이것은 구조 또는 물질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인계값입니다. 이 영역에서 암석은 핵융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암석의 상태는 점성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700에서 2100km에 걸쳐 있으며 온도는 최대 3700도에 이릅니다. 이제 지구에 보시다시피 멘틀의 이 부분은 특히 불안정합니다. 대류 운동에 의해 움직입니다. 느리지만 지구의 필수적인 움직임입니다. 대류는 공기나 액체의 순환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설명해 드리죠.
뜨거운 암석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차가운 암석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류와 하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체의 이러한 움직임, 즉 더 뜨거운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더 차가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 대류를 정의합니다. 대류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려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뜨거운 유체가 상부에 도달하면 더 차가운 매체와 접촉해야 합니다. 유체는 식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더 뜨거운 유체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식으로 반복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움직임은 지구의 상층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언급한 판구조론뿐만 아니라 화산이나 지진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입니다. 이 현상은 인간, 동물, 자연에 때때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지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는 방사능으로 인해 중요한 열을 가지고 있으며 저장된 열을 방출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구가 방사능에 오염된 이유를 알고 싶으신가요? 먼저 방사능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방사능은 원자가 융합하거나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자 핵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불안정하다면 다른 원자 핵과 융합하거나 분열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생성된 질량 손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를 자연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약간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열의 주요 원천은 방사능입니다. 불안정한 원자의 융합과 붕괴는 물질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지구의 장에서도 핵 융합과 붕괴는 똑같이 흔하지만 핵 분열은 에너지와 열의 주요 원천 중 하나입니다. 핵 융합은 원자를 서로 결합하고 붕괴는 원자를 파괴하는 반면 핵 분열은 원자를 더 가벼운 두 개의 원자로 분할합니다. 핵 분열은 화산의 원인이 되는 마그마를 가열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열은 또한 핵의 외층을 액화시키고 지구의 자성을 담당하는 움직임을 선호합니다. 이 자기 보호막은 지구 생명체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멘틀은 지표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 생산이 필요하다면 열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열을 배출하는 데는 열 전도, 대류, 복사 전달에 세 가지 가능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열의 대부분은 암석의 움직임과 대류에 의해 배출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륙 이동을 유발하지만 속도, 진폭, 위치와 같은 많은 세부사항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의 신비를 풀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구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표에 가까워졌습니다. 우에게 접근하면 다시 한번 물질의 상태가 액체로 변합니다. 우액을 구성하는 2300km에 걸쳐 형성된 평균 온도는 3700도에서 4000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액은 약 2900km 깊이의 구텐베르크 단절에 의해 멘틀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은 상층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암석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코어가 주로 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코어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는 추측일 뿐입니다. 가장 가벼운 원소를 정밀하게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5%의 니켈과 아마도 황과 규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코어는 주로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석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고온에서 금속은 자성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온도는 거의 4000도에 달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자기장은 철과 니켈의 존재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현상이 자기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다름 아닌 다이너모 효과입니다. 대류의 움직임으로 인해 회전이 수행되어 자기장이 생성되는 과정을 천체 물리학에서 다이나모 효과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나요? 좋아요. 그럼 자전거를 상상해보세요. 페달을 밟을 때 뒷바퀴에 다이너모 램프가 문지르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전류를 생성합니다. 이 전기가 램프를 켜는 원동력입니다. 이 과정은 다른 방식으로도 작동합니다. 회전하는 전류는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제 지구의 중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녹은 금속 물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융철과 니켈 유체의 교반은 전도성 유체를 생성하는 것, 즉 전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회전하는 전류가 자기장을 생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액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면 다이나모 효과 덕분에 이러한 전류가 주변의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외액에서 내액의 중심까지 약 1200km를 계산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거의 6400km를 여행했습니다. 이런 깊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단 1초라도 상상하셨나요? 발밑에서 바로 이런 화학적, 지질학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부 멘틀과 외액 사이에서 우리는 고체 상태에서 점성 상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체 상태로 바뀌어 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놀랍게도 내부 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내부 코어의 온도는 3800도에서 5500도 사이입니다. 열로 인한 압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이라고 불리는 내부 코어가 고체 상태인 이유입니다. 씨앗도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장의 작용으로 인해 다른 행성보다 빠르게 회전할 것입니다. 이를 차등회전이라고 합니다. 은하계는 태양과 별들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은 그 주위를 자전할 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체의 대류는 내부의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핵도 회전하지만 지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어지럽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지구 표면으로 돌아가서 지각과 우리를 분리하는 6400km를 반대 방향으로 여행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태양의 빛과 따뜻함, 산소, 대기 보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지구의 모든 내부와 외부층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모든 지층의 조합이 지구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생명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합니다.